평화인성을 수강하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배려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배려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배려교육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배려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있어서, 즉 인성교육에 있어서의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성의 의미는 뭐예요? 인간 본성이죠. 그 다음에 인격, 그 다음에 인간다운 품성, 성격, 전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고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게 된 계기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행동을 하지 못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루빨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성을 갖춘 인간을 길러야 한다는 처방적인 측면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 이제 배려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인성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하는 이상적인 인간다운 모습 또는 인간다운 성품, 이것이 즉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인성교육 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을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성을 갖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상대방의 복지를 증진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즉 인간에게 나타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교육의 많은 부분은 배려교육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려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려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은 배는 짝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와 또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유기적인 연관을 나타내요. 이게 배자고, 려자는 생각할 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적인 의미에서 배려라는 상대방의 어떻게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마음을 쓰고 서로 도움을 주며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려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염려, 상대방의 복지를 위한 행위, 이런 것들이 뭐야? 인성을 갖춘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하는 자질과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배려는 인간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뭐예요? 가치로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라든지 신생아, 아이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다른 누군가가 없다면 어때요? 즉 돌봄으로서의 배려를 해줄 사람이 없다면 생존이나 또는 발달이 어렵기 때문에 배려는 가장 뿌리 깊은 근본적인 가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배려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다시 한번 배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려는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역사적인 용어로서는 정의하기 쉽지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보살핌이라든지 돌봄, 이런 것들 모두 포괄하는 용어를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 배려 또는 아이 돌봄에서처럼 배려와 돌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의미상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때요? 보살핌이라든지 돌봄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배려를 사용하고 또는 간혹 그 용어들을 혼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 시대에서는 배려의 의미는 특정한 개인 간의 관계 또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폭넓게 또는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의 의미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상대방의 필요와 복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조율해가는 활동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려에 대한 정의는 관심과 염려를 넣어서 정의적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려하는 자와 또는 배려받는 자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활동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제 배려 실천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길리건의 그럼 배려의 발달 단계를 보겠습니다. 길리건은 콜보그가 제안한 3개의 수준, 그 다음에 6개 단계의 도덕 발달 단계론을 남성들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은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서 남성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리건 학자는 가상적인 딜레마가 아니라 즉 임신 중절 또는 결정 연구와 같이 실제적인 딜레마를 통해 가지고 배려의 윤리가 발달해 나가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보게 되면 제1수준은 여성이 자기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만을 배려하는 단계다 라고 1수준을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1수준에 있어서 첫 번째 과도기에서는 자신이 내렸던 생존 위기의 판단이 이기적이라고 자기 비판하는 또 과도기다라고. 그래서 제2수준으로 와서는 선을 다른 사람에게 대한 책임과 동일시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 또 동일시하는 단계라고 이 수준에서 봐왔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과도기에서는 자기 희생 또는 배려와 혼동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있어 자신과 타인 간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단계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3수준에 와서는 배려의 활동이 자아와 타인을 모두 고양시키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상호성과 자신도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길리건의 제3단계가 되겠습니다. 길건 이외에도 배려 일련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나딩스를 들 수 있어요. 나딩스. 그래서 그녀에게 배려는 근본적으로 뭐야? 관계를 기초로 하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나딩스는 즉 배려하는 자의 의식 상태를 전념과 동기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배려하는 자의 의식 상태는 전념은 배려받는 자를 개방적이고 비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어때요? 집중적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어때요? 나에게 말을 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 상대방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이지만 어때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집중하고 듣고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딩스에게는 이 배려하는 자를 놓고 보게 되면은 배려란 타자와 함께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건 투사적인 감정이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타인의 입장에 나 자신을 놓아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래서 즉 나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을까라는 묻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러한 방식보다는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가능한 한 근접하게 함께 느껴야 하고 상대방을 나 자신에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에게 전념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관심이 쏠렸던 어때요? 에너지가 상대방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동기 전환은 뭐예요? 동기 에너지가 어떻게 나 자신의 프로젝트를 향해 있던 것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프로젝트를 향해서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상대방의 목적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딩스는 즉 전념과 동기 전환에 배려하는 자 의식 상태를 말한 것이지 이것이 뭐 바로 배려의 실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배려하는 자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 다음에 상대방을 위해 내가 할 말을 일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찾고 상대방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는 즉 배려하는 자가 상대방의 복지를 위하여 마음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자의 관심과 태도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것으로도 배려는 어떻게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려받는 자 역시 관계에 기여해 줘야 되겠죠. 즉 배려를 받는 자의 의식 상태 수용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정과 응답으로서 배려받는 자의 배려를 받아들이고 배려가 받아들여졌으면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죠. 상대방은 열심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데 보고 있어. 이것이 이제 배려받는 자의 마음 자세죠. 그래서 배려 관계는 배려받는 자가 배려를 받아들여야지만 어떻게 완성이 된다라고 나딩스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자가 행한 배려가 상대방에게 배려로 느껴지지 않거나 또는 원하는 방식의 배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려하는 자가 아무리 배려하였다 할지라도 그때 상대방은 자신이 배려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뭐 부모와 자녀 간 또는 뭐 교사와 학생 간 또는 남녀, 연인 간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배려가 일방적이 아니라 즉 상호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 수용이 있음으로써 배려가 어디서 어떻게 적절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받는 자는 뭐야? 자신에게 행해지고 있는 배려를 지각하고 자신이 배려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줘야죠. 이는 꼭 말로서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말이든 뭐 몸짓이든. 그래서 배려하는 자가 행하고 있는 배려가 상대방에게 충족되고 있음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려받는 자의 이러한 태도는 배려하는 자에게도 배려를 더 잘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친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도움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는 상대방의 복지를 위한 배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나딩스는 자연적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배려라는 용어에서는 이 자연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윤리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애정이라든지 성향으로부터 다소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성향이나
애정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배려를 행하기 때문에 즉 자연적 배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를 보살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연적 배려에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배려를 하지만은 친밀한 사이라고 해서 배려받는 자의 필요에 부응하고 뭐 거기에 대응하고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윤리적인 배려는 자연적 배려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고 또는 바빠서 배려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윤리적인 배려는 칸트의 윤리적 태도와 또는 유사한 의미적인 형태의 배려다라고 라딩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배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노력이란 뭐예요? 윤리적인 이상, 즉 우리의 최상의 자아상, 우리 자신의 최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배려를 하고 배려를 받았던 기억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가 상대방의 공경에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를 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배려가 필요하지만 나딩스는 윤리적인 배려보다는 자연적 배려를 또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배려는 자연적 배려를 확립하고 회복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자로서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 있다면 뭐야? 또한 내가 진정으로 배려를 받는다면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문 또는 배려하는 자로서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이상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딩스의 지적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때요? 배려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자기 자신이 배려를 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또는 배려를 받거나 배려를 하였을 때의 즐거운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배려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어때? 자발적인 어때? 배려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배려의 유형입니다. 자, 그럼 배려의 유형에서 첫 번째는 자기 배려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배려의 대상을 주로 타인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역시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배려는 타인 배려에 초점이 주어져 왔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뭐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더 도덕적인 것처럼 간주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 개인이 어때? 자신을 지속적으로 희생하고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억누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하면 한다는 것은 그 배려하는 자를 어떻게 지치게 만들겠죠. 또는 고통에 빠지도록 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도록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야? 결국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배려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배려라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돌보고 배려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가치감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적인 주체로서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 배려는 자기도 타인도 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형성해 또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배려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 또는 정서, 영적 측면 등 다양한 반면에서 자신을 배려의 대상에 어떻게 포함시키고자 신의 필요에도 부응하면서 자기 존재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게 자기 배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친밀한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뭐야? 가족도 있죠. 그 다음에 친구, 이웃도 있고 동료, 학생들 다양한 대상이 속할 수 있죠. 여기에서 뭐야? 불평등한 관계도 있고요. 그죠?
평등한 관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부부 또는 친구, 동료는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의 역할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평등한 관계인 반면에 부모와 자녀는 또 어때요? 교사와 학생들 관계는 한쪽이 주로 배려하는 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배려는 뭐 특정한 사람만이 몫이 아니죠. 역시 학생 역시 교사를 배려할 수 있죠. 자녀 역시 또 부모를 배려할 수 있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배려받는 자가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배려를 잘 인식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당연하다고 또 생각되어서 배려의 소중함을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제일 뭐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 간이죠. 또는 뭐 선생님이 학생에게 뭐 격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는데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뭐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는 것은 뭐 당연한 간주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를 수가 있어요. 또한 친한 친구 관계에서도 어때요? 친밀함을 이용해서 배려를 잘못된 방향으로 또 요구되는 경우. 가능 뭐 어떤 사람들 자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상대방이 해줘야 된다. 자신이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밀한 사람들 간의 배려는 어때요? 한편으로는 배려 실천이 쉽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배려가 왜곡되어서 나타날 여지도 보이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친밀한 관계에서 배려가 무엇이고 또 배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즉 배려를 경험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이것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정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친밀한 사람들과 배려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에도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친밀한 사람들 간의 배려 관계를 경험해 보면 한층 더 이제 더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낯선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배려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부모 자녀 간에도 기숙사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배려는 직접적인 대면 배려 이해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보다도 친밀한 사람들에게 어때요?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낯선 사람이나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려에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와 관련이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을 즉 배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배려가 되겠습니다. 자, 나징스가 지적한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할 때 직접 대면하지 않죠.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어떻게 배려를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지식을 근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의 필요에 부적합한 배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배려가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뭐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 또는 외국인의 삶의 상황이라든지 문화,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뭐야? 우리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그들을 어떻게 배려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동물, 식물, 환경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 동물, 식물, 환경에 대한 배려는 배려의 대상이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그랬죠. 다양한 대상으로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어때요? 동물을 잘 배려하지만은 인간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인간은 잘 배려하지만 식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딩스라 학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동물, 식물, 환경과 상호 연관 맺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에 대해 배려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배려하려면 동물에게 관심을 갖고 동물에 알아가고 공감하고 동물을 적절하게 응답하는 법이라든지 그러면 동물과 우리의 관련성을 또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식물도 역시 똑같겠죠. 식물에 대한 중요성. 뭐 식물뿐만이 아니죠. 환경도 크게 보면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어떻게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과 또는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세상을 보는 이해를 달리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세계에 대해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딩스는 뭐 땅과 같은 환경에 대한 배려가 너무 추상적이고 멀리 떨어진 장소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즉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들을 다루고 또는 반대편의 입장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 고려하고 타협점을 형성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인간이 만든 세상에 대한 배려입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에 대한 배려도 인간을 배려할 때와 달리 배려를 받는 대상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사물들과 도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도덕적인 영향은 없지만 우리가 어때요? 사물을 다루는 방식과 인간과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딩스는 주장합니다. 이야기는 뭐냐? 물건들은 인간과 같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요, 물건들에 대한 태도, 그 사람의 품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생각에 나딩스는 물건에 대한 자세한 관찰 또는 물건의 유용성, 물건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물건의 배치, 물건들을 만들기와 또는 보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물들과 도구들의 배려를 하다 보면은 그것들의 의미와 소중함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죠. 또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있어도 그 물건을 사용하는 이들을 배려하고 만들 수 있죠. 이러한 것을 더 확장시켜서 인간이 만든 유형의 것만이 아니라 무형의 것도 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와 또는 가치관계, 배려의 대상으로 고려하여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의미를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이제 공동 배려가 되겠습니다. 배려는 뭐야? 그동안 개인과 또는 인간 간의 배려에 초점을 두었었죠. 그러나 배려는 주로 개인의 책임 문제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든 동물을 배려하든 함께 배려하는 것에 대한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려는 뭐야?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는 것이에요. 트론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배려를 받고 배려를 권리 자격이 있고요. 이러한 조건을 사회가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 공적인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하여서 어때요? 시민이 끊임없이 참여하게 되는 활동으로서 공동 배려가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토는 공동 배려에 대해서 단지 국가의 책임만을 말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공동의 책임,
그래서 다양한 배려가 어떻게 사안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어때요? 공동 배려는 사회적 연대라든지 정치적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는 이제 공공의 문제이면서 모든 사람의 문제. 우리는 누구나 배려받고 누구나 어때? 배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 배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배려 교육에 있어서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려 교육이란 직접적으로 배려하고 배려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이 배려 영향을 함양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실천 영향은 배려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과 쟁점들에서 폭넓은 이해와 비판적인 시각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려의 영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다뤄야 할 주제들을 자,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는데요. 보면 첫 번째는 배려의 의미, 배려하는 인간으로서 자신과 다양한 배려 대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려를 위한 정의적인 역량, 즉 배려 실천적인 역량 함양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배려와 관련된 공감 또는 감정이입 등 정의적 역량을 함양하고 다양한 배려의 방식을 확대해서 자신의 배려 실천 방식을 성찰하고 배려를 실천하는 단계다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려와 연관되어 있는 성, 권력, 불평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를 둘러싸고 불평등이라든지 권력 문제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공동 배려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또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려가 공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 이어가려나요? 노인 돌봄이라든지 아이 돌봄 등 여러 가지의 사안을 또 탐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배려 교육은 단지 배려를 실천할 줄 아는 인간의 양성에만 초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배려 교육이 다뤄야 할 배려 문제에는 배려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론적인 것부터 어때요? 배려와 또는 관련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갖추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려하고 배려받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권리가 될 수 있는 즉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때요? 모든 사람이 이러한 돌봄, 노동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관된 사회의 문제 또는 무엇을 비판으로 성찰하고 있는지 그래서 배려 실천은 도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평등 실천의 장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는 우리를 인간다워지게 만들어주고 또는 우리 사회를 인간다운 사회가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배려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의 배려관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려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배려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은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죠. 자신이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배려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또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자신의 배려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상대방의 배려에 대한 관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려 상대방의 가치관, 성격, 문화, 성, 인종 등 다양하고 특수한 차이가 있죠. 이것을 고려해서 그 상대방에 맞는 배려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소통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배려를 상대방의 필요나 요구에 무조건 맞추는 것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배려하는 자의 상황이라든지 조건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배려에 대한 이야기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당신에게 배려는 무엇인가요? 또는 당신은 언제 배려받았다고 느끼고, 당신은 주로 누구에게 배려를 받고 있는지, 또는 당신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배려를 하나요? 당신이 그 특정 대상을 배려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식은 주로 또 무엇이 있는지, 당신이 또는 배려라고 한 말이나 행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또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배려한다고 행한 행위가 배려로 느껴지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또는 남녀는 배려관이라든지 배려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또는 당신의 배려가 상대방에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정하였는지, 또는 배려하고 배려를 받았던 좋은 경험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배려하고 싶을 때나, 또는 배려하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배려 성향을 어떻게 또 회복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또는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배려가 무엇이고, 또는 배려를 둘러싸고 관련된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배려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배려의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에 대한 배려 방법이에요. 자기 배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배려 대상으로 삼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측면 등 전 측면을 대상으로 자기를 돌보는 것이야. 그래야 자기 지식, 자기 존중, 자기 가치관, 또는 자기 수용 등에 대한 이것과 연관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이 자기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성찰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배려를 잘하고 있느냐, 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들이 있는지 성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 배려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그 존재를 가꾸도록 하기 때문에 단지 배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 또는 자신의 삶의 방향 등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 또는 늘 바쁘고 시간이 부족해 라는 핑계로 하루하루를 계획성 있게 보내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학생인 경우는 학기 중에는 과제, 시험 준비, 이런 거에 밤새기도 일쓰고요. 그래서 사실 나는 무엇인가 즐기면서 하기보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스스로 엄격하게 채찍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학생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자기 배려의 완성을 12시간으로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 수준인 4시간 정도로 표현해 봤다라든지. 그래서 앞에 자기 배려에 대한 글쓰기처럼 글쓰기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하기도 하죠. 또는 자기 이해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자기 배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하는 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들 뭐 혼자 이야기한다 그러죠. 혼자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자기와의 대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대화는 자기와 자기 자신의 대화를 말하는 것으로 머릿속에서 침묵으로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대화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나 또는 타인이 있을 때 소리내어 말하는 대화를 같이 포함시키죠. 그래서 자기 대화가 왜 윤리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윤리적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대화가 모든 사람에게 또는 모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대화가 자기를 또 비난하고 혐오하고 또는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행동,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자기 대화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도 하고요. 자신에 대한 힘을 주기도 하죠. 또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되도록 돕기도 하고. 그래서 딜러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대화의 성격과 내용이 현재의 자기 존중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화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 수 있죠. 난 나를 사랑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자기 대화를 윤리적인 자기 대화로 바꾸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반박과 대체하기입니다. 자, 이것은 비윤리적인 자기 대화에 맞서가지고 왜곡된 자기 비하적인 내부의 대화를 반박하는 거예요. 좀 더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지지하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진술로 대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와 거리 두기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비윤리적인 내부의 목소리와 우리의 자아 감각 사이에 가능한 많은 심리적인 공간을 두고 객관적인 시각을 발달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비배려적인 내부의 목소리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공격적인 말들을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 내가 언행 중에 고쳐야 될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문의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말들이 유익하지 못하고 비배려적이고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좀 더 윤리적인 접근에서 내부의 목소리를 평가할 가질 기회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가 자신에게 행하고 말하는 것을 성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분리와 거리두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의적인 역량을 또 함양하기입니다. 자, 정의적인 역량이라는 건 뭐야? 감정이입 또는 공감 능력이 배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배려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을 어떻게 느끼기 위해서 감정이입이 공감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얘기죠. 뭔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 3초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의 사고 또는 접근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감이란 다른 존재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입과 공감이라는 것에 배려에 도움이 된다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입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우리 자신의 접근을 유보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성을 자기를 부정하고 상대방에게 흡수되는 혼돈에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을, 공감을 발휘할 때 상대방에게 완전히 어떻게 동일시되어서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입장은 없고 상대방에 종속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를 위한 감정이입이라든지 공감이 되지 못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제대로 배려하지 또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위한 감정이입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집중해서 상대방을 경청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무엇을 겪고 있고 또는 피해난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전하는 것에 어떻게 집중해서 듣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경청한다 또는 경험한다. 자, 이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 상황을 한번 보는 거죠. 입장 또는 감정 등을 이해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느끼는 것이다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이것은 상대방의 상황, 입장, 감정 이런 것들.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함께 느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어떻게 연관 지어가지고 함께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 단계들을 보게 되면은 투사적인 감정의 이입에 해당하지만은 세 번째는 공감에 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함시킨 것은 배려 관계는 배려하는 자와 배려하는 자 또는 배려받는 자, 이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배려를 위한 대화입니다. 자, 교육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 토론이죠. 그런데 이러한 토론은 방식은 어때요? 토론의 주제가 중심이 되죠. 그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지 않고, 그러나 배려를 위한 대화는 어때요?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배려를 받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나딩스에게서 대화라는 것은 서로 말하고 경청하고 공유하고 서로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자, 이는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개방적이고, 즉 논쟁에서처럼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나딩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에서 어때? 대화 주제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 또는 상대방, 그래서 항상 어때?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서로 이해하고 어때요? 신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서로를 알 수 없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또는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존재가 또는 우리 자체, 자기 자신이 포함해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이제 배려를 위한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딩스는 일상적 대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자유롭게 또 이야기할 기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방식의 대화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화가 또 배려 상황을 좀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슬펐던 거 또는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는 당신이 기뻤던 경험들에 대해서
당신은 생일날 어떻게 보냈나요? 뭐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들도 대해서도 이야기함으로써 서로를 어떻게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기도 하고 또는 뭐 상호적인 배려가 증진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배려를 위한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배려의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성찰학입니다. 자, 우리는 배려를 실천해 봄으로써 배려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 있죠. 그리하여 배려를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제 나딩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나게 잘하는 가제와 어느 정도 서툴러서 힘겹게 해야 하는 일을 번갈아 하려고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일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딩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공유하게 되면은 타인이 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고 더 쉽게 배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방문을 통해서 배려 실천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일상과 또는 주변에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신의 행동이나 몸에도 때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기 딴에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배려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몸이 배려를 보여주고 또는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몸의 실천들 역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신이 배려를 했거나 또는 배려를 받았던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포트폴리오 또는 자연, 자기 자신, 친밀한 사람,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작성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배려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 생각해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의 실제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도 한번 진술하면서 자신의 배려 경험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배려의 실천 또는 그에 대한 방법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배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받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배려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배려 받는 것의 자세예요. 그래서 배려 받는 것은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특정한 사람들만 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배려 대상이 된다고 했죠. 교사나 부모, 또 배려하는 자로서 인식되어 왔던 사람들 역시 어떻게 배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도 배려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받는 법을 또 배운다는 것은 배려하는 자가 행하는 배려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이 배려에 참여한다거나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배려받는 자는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배려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배려받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자신에게 행해지는 배려를 지각하고 또는 배려적인 민감성 또는 배려하는 자에 대한 관심, 감정이입 같은 도덕적 정서를 발휘해서 배려에 응답하고 또는 배려하는 자의 관심과 수고를 또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자신의 배려를 받았던 경험들을 이야기한 것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 자녀 간에는 관계만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을 배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때 자신의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방식으로 배려의 반응을 보였는지 그러한 배려의 수용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려받는 법을 배우기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입니다. 자, 인성교육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뭐 수업은 말과 언어적 의사소통 매개로 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언어를 주요한 매체로 삼는 수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교육 현장에서나 또는 언제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강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어요. 그러나 수업의 매체 또는 방법으로서의 언어와 대화는 어때요? 경우에 따라서 뭐 진부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제4차 산업시대의 사람들은 새로운 교육 또는 인성교육을 가능성을 모색할 때 언어와 대화보다는 시각적 체험 또는 직관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실상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고, 소통 수단, 언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반대로 약화시킨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글은 언어를 통해서 인성교육의 잠재력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언어, 그 다음에 대화, 여전히 중요한 인성교육의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화와 인성,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대화란 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대화는 뭐예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상호적인 소통을 의미하죠. 물론 무언의 대화도 있죠. 그것도 역시 어떤 의미의 교환이라면은 반드시 언어적 표현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사물들이나 동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또는 상호 소통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대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인간들의 독특한 소통 방식인 대화도 그 구체적인 의미, 기능, 목적, 구조, 효과는 무한은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대화를 포괄해서 논의하는 것은 또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글들에서 버블리스의 대화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요. 대화적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다루기에 앞서 대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시각을 마련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버블리스의 대화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블리스의 목표를 보게 되면 교육적 의사소통 관계에서의 대화, 그 다음에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는 대화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시도했고요. 동시에 그의 연구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의 철학적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대화에 대해 접근을 위계 또는 교사의 권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의 도전, 다양성을 용인하고 지지하고 정답 및 최종적 진리라는 목전론적의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고립된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상호적인 의사소통 관계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비목전론적인 또는 개방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했고요. 이것은 그의 대화론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리스는 교육적 의사소통 관계로서의 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 의사소통, 관계,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중심으로 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교육적인 것의 대화를 보게 되면은 대화는 뭐야? 자, 대화는 잡담, 협상, 논쟁과 달리 대화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발견과 통찰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죠. 자, 그것은 단지 직접적인 소통과 사고의 기능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지속적이고 발달적인 의사소통 교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또는 우리 자신, 서로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이해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의 상황에서 대화는 정확한 자기 표현 또는 경청 등의 토론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덕과 영향을 기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사소통으로서의 대화입니다. 버블리스에 따르면은 대화는 주요한 실천 영역인 언어, 이성, 도덕성, 사회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의 영역에서 보면은 미하엘 바이친이 말했듯이 언어는 기본적인 대화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대화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평범한 의미만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우친에 따르면은 말과 언어는 그 자체로 이미 내적인 대화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화는 이성 또는 추론의 능력이 형성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타인과 언어를 매개로 의미를 교환하는 과정은 동시에 이성적인 사고를 촉진시키죠. 또한 동시에 어느 정도 이성적인 사고와 도움 없이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화는 주어진 문제를 공동으로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집단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죠.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 추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대화는 도덕성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대화에 함축된 윤리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은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관심, 관여 또는 신뢰, 사랑 등의 가치를 요구하고 또 동시에 촉진시키죠. 그래서 대화란 도덕성의 내적인 연관성은 대화와 인성교육 간의 내적인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함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도덕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대화는 민주적 사회 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토대이다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으로 서로의 대화, 민주주의에 밀접한 연관성을 깊이 파악했던 사람은 두말할 나 없이 두위를 들 수 있습니다. 두위는 민주주의의 정치적인 제도 이전에 공동체적 관계로서의 파악해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란 개인이 자기가 속한 집단의 행위를 형성하고 지도하는 데 능력에 따라서 책임 있게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집단이 가진 가치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죠. 그래서 집단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민주주의란 집단 구성원 모두의 잠재력이 공통적인 관심 또는 선과의 조화를 이루고 실현되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게 민주주의는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과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관계로서의 대화입니다. 자, 버블리스 학자는 대화의 세 번째 특징인 관계라는 측면을 제시하는데요. 자, 이 관계는 단지 대화 당사자들만의 만남으로 시작되고 또는 그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일상적인 의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버블리스는 거기에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추가합니다. 즉, 대화의 관계는 대화 당사자가 실행하고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화 당사자들은 하나의 상호 작용 속에 있게 하는 것보다 근원적인 관계를 또는 근원적인 자세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화를 동사로 사용하는 것이 개념상으로 대화의 본질을 왜곡한다라고 생각한다. 대화는 우리가 행하거나 사용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대화는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화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화는 우리가 들어가는 관계이다라는 것이 이제 관계 속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화라는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 관심을 가진 참여자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숙지하고 숙고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죠. 그래서 이미 주어지거나 고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대화라는 것은 항상 위험과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긴장 관계이지만은 동시에 반대로 긴장의 해소를 통한 조화로운 관계 형성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는 어떻게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대화, 즉 교육적 의사소통 관계의 기본 특징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대화가 인성 형성과 어떠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전제로 할 때 대화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성의 개념은 뭐야? 다양한 해석과 논쟁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인성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도 뭐 캐릭터, 퍼스널리티, 휴머널티 등 혼용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을 구성하는 요소나 특징들을 설정하는 데에서 학자마다 또 다른 의견을 내놓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덕목의 집합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부터 몇몇 영향으로 또 환원하는 입장을 거쳐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자질로도 생각하는 입장까지 또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인성 개념에 이제 교육이 덧붙여가지고 또 혼란은 또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인성교육은 개인이 지니고 다양한 정신적, 기질적 또는 신체적 요소가 하나의 총체로서 풍부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성장의 방향이 타인이나 또는 전체 사회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고 지도하는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려 교육과 대화를 통한 인성 교육, 또 배려 교육의 의미와 방법, 배려를 통한 인성 교육에 대한 요약 정리가 되겠습니다. 인성 교육에서 배려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요, 인성의 의미는 인간 본성, 그 다음에 인격, 인간다운
품성, 성격 또는 전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게 된 계기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해야 할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인간 교육에 있어서의 배려의 중요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려란 무엇인가? 자, 배려는 우리가 오랜 생을 거쳐가지고 역사적인 용어로서 정의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즉, 배려의 평등한 관계는 동료 사이에 배려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한 관계는 뭐예요? 부모와 자녀 또는 스승과 제자 이런 것들도 불평등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포괄시키고 개인 간의 배려가 아니라 공동 배려를 포함시키면서 자기 배려와 타인 배려, 그 다음에 인간 배려와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배려 등까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 자신도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배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함께 돌보는 공동 배려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배려하는 자와 배려 받는 자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라딩스라는 학자는 배려하는 자의 의식 상태를 전념가 또는 동기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려하는 자의 의식 상태인 전념은 배려받는 자를 개방적이고 또 비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을 필요하면 그 사람이 도움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상대방의 복지를 위한 배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는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성향이나 또는 애정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배려를 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적 배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배려의 유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배려라고 하면은 주로 인간, 특히 다른 인간을 배려하는 것을 떠올리죠. 그런데 배려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물도 존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 배려, 그 다음에 친밀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낯선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동물, 식물,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세상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공동 배려를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려 교육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려 교육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배려하고 배려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배려 교육은 학생들이 배려의 영향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 영향은 배려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과 또는 쟁점들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방법에 있어서 뭐가 이렇게 있어요? 배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 또는 다른 존재, 그리고 자신과 다른 존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성찰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나라는 생각을 바꿔보면 돼. 내가 저 입장에 섰다라면은 그럼 언행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이 다 바뀌겠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의 배려관을 어떻게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배려에 대한 방법을 또 알아야 되겠죠. 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배려에 대한 글쓰기를 한다든지, 두 번째는 뭐 윤리적인 자기 대화를 또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배려를 위한 정의적 역량을 이제 함량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적인 역량인 감정이입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배려를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려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감정이 이입과 그 다음에 공감에 대한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뭐야? 다른 존재의 사고, 그 다음에 감정, 접근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공감이라는 것은 뭐야? 다른 사람의 존재, 감정을 또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집중해서 상대방에 경청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거예요. 뭐 이와 같이 어떻게 나 또는 타인을 배려하게 되면 정의로운 사회 또는 뭐 행복감이 연출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배려를 위한 정의적 역량 함양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배려를 위한 대화예요. 뭐 우리가 늘상 대화를 하죠. 뭐 친구 간에 또는 스승 간에 부모 간에. 자, 그래서 교육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은 뭐야? 토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론 방식은 토론 주제가 어떻게 중심이 되고 그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점에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배려를 위한 대화는 뭐야?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의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야. 이것이 즉 배려를 위한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배려의 실천과 그에 대한 성찰하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때? 배려를 실천해 봄으로써 배려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려를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는 뭐 양로원도 있을 테고 복지관 또는 어린이집 등 같은 이런 것에 뭐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한 것을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배려를 받는 법을 또 배워야 돼요. 베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그래서 배려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 중요한 것은 배려받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받는 것은 뭐야?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배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때? 배려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성으로서의 대화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수업은 뭐 말과 언어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진행이 되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수업은 뭐 시각이나 청각 그리고 신체 활동을 통해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뭐야? 수많은 뭐 수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대상이라든지 사건을 언어적으로 제시하고 서술하고 때로는 뭐 논증하기도 하죠.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즉 인성교육의 대화의 중요성에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화와 인성 그리고 교육 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교육적인 것에서 대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서도 대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관계에서도 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 이것으로 11주차에 배려교육과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 그 다음에 배려교육의 의미와 방법,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한 인상교육, 그 다음에 인성교육의 집단 활용을 위한 약속에 대한 요약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